1962년 8월 5일 여배우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집 침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공식 발표됩니다. 여기에 사망의 동기로 자살 가능성이 덧붙여졌죠. 하지만 부검에 의한 정밀 조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이상한 죽음. 그러면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마릴린 먼로가 사망할 당시인 8월 4일과 5일 사이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62년 8월 4일 저녁 8시 마릴린 먼로는 일찍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일 새벽 3시 마릴린 먼로의 가정부이던 유니스 머리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하지만 침실 문은 잠겨져 있었죠. 이에 걱정이 든 그녀는 마릴린 먼로의 주치 랠프 그린슨과 또 다른 주치였던 하이먼 앵글버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은 랠프 그린슨이 먼저 마릴린 먼로의 집에 도착했고 침실에 창을 깨고 들어가 마릴린 먼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오전 4시 25분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행적은 가정부에 의해 8월 4일 저녁 8시에 목격되고 그 다음 날인 새벽 4시경에 사망을 확인했다라고 요약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모두 마릴린 먼로의 가정부 유니스 머리가 경찰 신문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개의 빠진 조각들이 있었죠. 먼저 8월 4일 마릴린 먼로의 주치 랠프 그린슨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그녀의 우울증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마릴린 먼로에게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떤 약물이 투여되는지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5시까지 랠프 그린슨과 마릴린 먼로가 같이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서 7시 15분 사이 마릴린 먼로는 두 번째 남편의 아들 조 디마지오 주니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디마지오 주니어는 통화 당시 마릴린 먼로의 목소리가 매우 밝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살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비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는 있었지만 결코 자살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녀는 케네디 형제의 만행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되긴 했지만 영화 기인들의 촬영 이후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메소드 연기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배우 인생을 펼치는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디마지오 주니어와 통화한 지 15분 후인 저녁 7시 30분 마릴린 먼로는 피터 로버트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전표에서 이미 등장한 케네디 대통령에 매주했던 그는 케네디 형제에게 마릴린 먼로를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첫 진술에서는 마릴린 먼로의 목소리는 매우 밝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휴직을 위해 오늘은 쉬고 싶다며 나의 저녁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다 라는 진술에서 그녀의 말투는 매우 불명확했다. 1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말은 점점 어눌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알아듣기조차 힘들어졌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피터 로버트는 마릴린 먼로와의 통화 후 저녁 9시가 넘어서자 이번에는 그녀의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어 마릴린 먼로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보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릴린 먼로와 직접 통화하지 않고 굳이 가정부에게 그녀의 상태를 살펴봐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가정부 유니스 머리는 이 상황에 대해 밤 10시가 되었을 때 마릴린 먼로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고 별다른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가정부가 별일 없었다고 확인했다던 10시로부터 30분이 지난 10시 30분 당시 마릴린 먼로의 홍보 담당자이던 아서 제이콥스는 헐리우드볼에서 아내와 헨리 맨신의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마릴린 먼로의 변호사 미키 루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자택에서 그녀에게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아서 제이콥스는 아내에게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즉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서 제이콥스의 아내 나탈리 제이콥스가 훗날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후 아서 제이콥스는 그날 밤 12시경 자신과 잠시 통화를 한 이후 이틀 동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대한 보도를 은폐한 데 있어 정부 관료들에게 협조를 했다는 식의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남편이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감추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후 아서 제이콥스는 1973년에 사망할 때까지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는 일절 항고하고 심지어 당시의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릴 몰로의 가정부 유니스 머리가 진술한 별다른 일은 없었다라는 밤 10시의 알리바이는 일단 깨지고 맙니다. 유니스 머리가 마릴 몰로에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고 주치 랠프 그린슨에게 전화를 한 것이 새벽 3시경이었고 곧이어 도착한 랠프 그린슨이 마릴 몰로의 사망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새벽 4시 25분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당시 현장에는 자신과 랠프 그린슨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들 뿐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서 제이콥스의 아내 나탈리 제이콥스는 남편은 11시에서 12시 사이 이미 현장에 있었고 그 시간대에 남편으로부터 나도 이곳에 있다,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연락을 받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가정부 유니스 머리가 마릴 몰로의 시신을 본 시각은 새벽 3시가 아니었던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그녀의 진술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밤 10시 30분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마릴 몰로의 자택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기에 구급대원들의 진술이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됐습니다. 사실 8월 4일 밤 11시경 5명의 구급대원들과 함께 마릴 몰로의 자택에 이미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훗날 유니스 머리가 나는 밤 10시경 마릴 몰로의 죽음을 이미 확인했고 911에 신고를 먼저 한 후 주치 랠프 그린슨에게 전화를 했었다라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밝혀지게 된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까지 마릴 몰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 도중 그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다시 그녀의 침실로 되돌려 놨다는 것이죠. 나아가 경찰이 출동해 1차 검안을 했을 때 마릴 몰로는 엎드려 있었다고 했는데 구급대원들은 자신들은 그녀를 침대에 눕혀놨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신의 자세까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겨진 사실이 몇 개 더 있었던 것이죠. 우선 병원 이송 당시 구급차에 마릴 몰로의 주치 랠프 그린슨이 탑승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급대원들은 이송 당시 구급차 안에 누워있던 마릴 몰로 옆에는 오직 랠프 그린슨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릴 몰로가 죽자 시신을 다시 집으로 되돌려 놓자고 제안한 사람 역시 랠프 그린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혹여 이송 도중 마릴 몰로가 사망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돌려 놓았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시에 랠프 그린슨과 마릴 몰로가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케네디 형제가 그를 이용해 마릴 몰로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랠프 그린슨은 사망했죠. 어쨌든 이쯤 되면 당시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 모두 엉터리요 거짓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마릴 몰로의 시신을 다시 집으로 옮긴 점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상황을 정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증거를 조작할 공간이 필요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릴 몰로를 처리할 마지막 조치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미 사망한 사람을 굳이 집으로 되돌려 놓았을까요? 100번을 양보해서 같이 탑승했던 주치가 그녀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더 정면 처치와 판단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와 버렸다는 이치에 맞지 않은 행적들. 그야말로 괴기할 정도로 이상한 연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릴 몰로의 검안 결과 역시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마릴 몰로의 시신을 공식적으로 검안했던 검시관은 토머스 노고치라는 의사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석 검시관이었던 그는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나 1951년 동경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일본계 미국인이었죠.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많은 유명 사건을 다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검시에 참여한 변사 사건에는 마릴린 몰로, 알버트 데커, 샤론 테이트, 잉거 스티븐슨, 제인스 조플린, 지아 스칼라, 데이비드 젠슨, 월리엄 홀덴, 존 벨루시, 그리고 마릴린 몰로의 연인 로버트 케네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행했던 부검 결과에는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암살 사건에 관한 건으로 그는 큰 파문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불확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이때 그를 조사했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부검사였던 마틴 위크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웃고 춤추고 있는 노치를 보았다는 사실과
로버트 케네디 암살에 관해 그가 동료들에게 나는 그가 죽었으면 했었다. 그래야 그의 시신을 검시할 내가 더 유명해지니까 라고 한 말은 유명했었죠. 심지어 검시관실의 비서는 그가 예사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린 홀링거라는 카운티 최고 행정관을 살아있는 채로 해부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기대하기 짝이 없는 또라이 같은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마릴린 먼로의 시신을 보자마자 마릴린 먼로는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인은 수면제 과다병을 같다고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도사급 점쟁이가 당시 미국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별다른 의제기도 없이 1962년 8월 6일 타블로이드판 뉴욕 데일리미러의 약물 과다복용이란 자살이라는 어설픈 헤드라인으로 보도돼 버립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일단 그녀가 8월 4일 밤에 죽은 것인지 5일 새벽에 구급차에서 죽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4시 30분, 즉 마릴린 먼로가 구급차에서 사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부 유니스 머리가 이미 침대 시트를 깨끗하게 갈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건 현장의 훼손이었죠. 하지만 현장 조작이라는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이때부터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 모두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로버트, 아서 제이콥스, 구급대원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던 주치 랠프 린슨과 가정부 유니스 머리까지 말입니다. 한편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 즉 자살이었다고 판정지었던 토마스 노크츠는 마릴린 먼로가 약물 과용으로 자살한 것은 맞지만 그녀의 위와 내장에선 그 어떤 약용 캡슐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특정된 nem피탈 성분을 검출했지만 nem피탈에 의한 위장 탈색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했죠. 이는 입을 통해 약을 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중 nem피탈 농도가 최소한 1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였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그녀에게 약물이 투여됐던 것일까요? 여기에 관해서도 갖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흉측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마릴린 먼로의 체내에서 발견된 nem피탈 성분은 자의에 의해 투여된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사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자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마릴린 먼로의 시신이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고도 했는데 산소 결핍으로 혈액이 검푸르게 변하는 치아노자 현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릴린 먼로의 죽음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는 증거이고 이를 위해선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약물이 투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타살의 또 다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독극물 전문가들이 토머스 노구치에게 마릴린 먼로의 간, 신장, 위, 내장, 소변 등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사인과 사망 당시의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며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렇듯 마릴린 먼로의 죽음은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증거들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죽음의 비밀은 험하게 묻혀지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큰 의혹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당일 로버트 케네디의 행적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FBI의 정보원이었던 해리 홀에 의하면 이날 하필 그가 마릴린 먼로의 집에서 가까운 피터 로버트의 별장에 와 있었던 것이었죠. 이 역시 마릴린 먼로를 사찰하던 FBI 요원과 마릴린 먼로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리드 윌슨이라는 CIA 감청요원에 의해 교차 검증된 사항입니다. 더구나 리드 윌슨은 전표에서 언급했던 프레드 오타셰의 매수된 자였죠. 프레드 오타셰의 매수된 미국 최고의 도청 전문가. 훗날 이런 도청 전문가와 FBI 요원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부 유니스 머리까지 진술을 받고 가세했죠. 그러면 이들의 진술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유니스 머리와 리드 윌슨 그리고 FBI 요원의 진술을 요약하자면 사건 당일 저녁 8시 로버트 케네디가 그의 매제 피터 로버트와 LA 경찰 출신 사설경원 2명과 함께 마릴린 먼로의 집을 방문해 그녀와 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터 로버트는 사건 당일 마릴린 먼로와 전화한 후 9시경 가정부와 통화했었다고 진술했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케네디 형제는 지미 호퍼에게 고용된 프레드 오티시에 의해 마린 몰로와 자신들의 미래가 도청됐다는 사실과 마린 몰로에 의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던 때였습니다. 거기에다 중국 공산당의 베트남전 개입으로 외교적으로도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죠. 반면 마린 몰로 역시 케네디 형제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며 도끼를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버트 케네디가 자신의 집에까지 들이닥쳐 귀찮게 굴지 말고 그만 내 인생에서 빠져라 라며 자신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겁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흥분한 마린 몰로가 그가 보는 앞에서 존 F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들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뻔뻔한 당신 동생은 여기에 왜 온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을 데려가요. 당신들 모두 진절머리가 나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때 이런 말을 덧붙여버렸습니다. 당신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폭로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린 몰로가 내뱉었던 폭로할 거예요 라는 말은 앞서 말했듯 이미 국내에서 난천상에 빠져있던 케네디 형제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마린 몰로의 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 말이 끝난 후 마린 몰로와 로버트 케네디는 격하게 몸싸움을 시작했고 따라갔던 사설 경호들이 당연한 수순으로 개입했다라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훗날 입장을 바꾼 마린 몰로의 가정부 유니스 머리와 그날 이 현장을 모두 도청했던 도청 전무가 리드 윌슨 진술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진술들은 리드 윌슨에게 도청을 사주한 프레드 오티시가 가지고 있던 마린 몰로 차태에 관한 녹취에 의해서도 재검증됐죠. 유행히도 프레드 오티시 딸이 아버지 유품으로 녹취록을 복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이 통화했던 피터 로버트도 훗날 그날 일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럽다. 그리고 마린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사건 전으로 다시 돌아가 가정부 유니스 머리의 진술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정부 유니스 머리가 진술한 마린 몰로가 8월 4일 저녁 8시경 침실로 들어갔다는 진술은 8시경 로버트 케네디 일행이었다 라는 사실을 덮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고 5일 새벽 3시 마린의 침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랠프 그린슨이 달려와 마린의 사망을 확인하고 새벽 4시 25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그녀의 또 다른 진술은 마린 몰로가 이송 도중 사망해 집으로 되돌아 다시 눕혀놓았다 라고 구급대원이 말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듯 유니스 머리는 당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타임라인 그리고 주요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각설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밤 10시경 마린 몰로와 로버트 케네디 일행의 몸싸움이 끝나자 마린 몰로의 침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린 몰로의 집에 들르는 바람에 비행기 시간이 늦은 로버트 케네디가 급히 마린 몰로의 집을 빠져나와 긴급하게 수배된 헬기를 타고 새벽 2, 3시경 공항에 도착,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린 몰로는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죠. 특히 이날 로버트 케네디가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비밀리에 헬기를 동원한 사실은 며칠 후 빌 우드필드라는 기자의 취재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나 피터 로버트에 의해 아니 케네디 형제에 의해 빌 우드필드가 매수되는 바람에 이는 보도되지 않았죠. 그 후 넉넉한 사령을 받은 빌 우드필드는 기자직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 마린 몰로 사망 사건은 로버트 케네디가 쥐락펴락하는 FBI에 철저히 은폐되고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역시 훗날 리드 윌슨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죠. 사건 이후 마린 몰로와 케네디 형제를 도청했던 프레드 오타시와 자신이 케네디 형제의 매제 피터 로버트에게 고용됐다는 인터뷰를 할 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는 마린 몰로 사망 이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도청 테이프를 거액의 돈을 받고 모두 케네디 형제에게 넘긴 것은 물론 심지어 로버트 케네디의 지시를 받은 FBI 요원과 함께 케네디 형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마린 몰로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일기나 사진, 심지어 사소한 메모까지 모두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선은 실종되고 비밀 공장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마린 몰로와 케네디 형제와 같이 찍힌 사진은 이 사진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배우였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마린 몰로의 흔적을 그야말로
철저히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흑백 갈등의 해소를 위해 또는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던 존 F 케네디의 이면에는 이렇듯 역한 권력자의 악취 또한 스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비밀 취급 기간이 해제되면 이 모든 증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비밀 취급 기간이라. 그런데 이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니 그냥 믿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마릴린 먼로의 죽음이 자살인지 약물 과용인지 혹은 타살인지 어느 하나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케네디 형제의 은폐열공 때문이겠죠. 다만 그녀의 죽음이 어떤 이유에서든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마릴린 먼로의 죽음이 살해가 아니고 자살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강도 높은 은폐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은폐한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케네디 형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가설이 존재하나 봅니다. 4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로버트 케네디 일행이 먼저 마릴린 먼로를 혼 상태로 만들었고 5일 새벽 주치 래프 크린슨이 구급차 안에서 마릴린 먼로를 절명케 했다라는 가설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릴린 먼로의 죽음은 우발적 혹은 고의적 자살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련한 한 여배우의 의문스러운 죽음. 가슴 아픈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내려다보고 있을 신은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형벌을 절대 잊지 않고 있으신 듯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죽은 지 18개월 후인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죽은 지 6년 후인 1968년 6월 4일 그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역시 마릴린 먼로의 고향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형처럼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한 죽음 앞에서 죄짓고 사는 자들, 그들 앞에 닥쳐올 미래가 몹시 궁금해지는군요. Heart and fancy free, that's the way to start.